안녕하십니까. 오늘 빛과 반도체 패터닝 측정 검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김영진입니다. 저는 기계공학과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왜 빛과 반도체에 대해서 기계공학과에서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장비, 기계는 극자외선 EUV 리소그라피 머신인데요. 현재 기준으로 한 2천억 원 정도 대당 가격이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반도체 메모리 분야를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반도체 분야 중 수익이 나는 부분이 메모리, 그리고 메모리 중에서도 전체의 한 95% 정도의 수익을 지금 반도체 리소그라피 쪽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5나노에서 3나노 공정으로 패턴 분해능이 높아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패턴 분해능은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한 수식, 여기 나오는 크리티컬 디멘전은 빛의 파장을 뉴메리컬 아파처로 나눈 이 간단한 수식으로 그 패턴의 분해능이 정의가 됩니다. 기존에는 DUV 웨이브랭스에 해당하는 아르곤 플로라이드 레이저가 이제 193나노의 파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파장을 NA라고 하는 이제 수치 구경을 통해서 얼마나 잘게 나눌 수 있는지가 패턴의 분해능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오른쪽으로 가면 파장이 기존의 193나노에서 EUV 대역인 13.5나노로 이제 짧아지면서 훨씬 작은 미세 패턴들의 구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미세 패턴들을 구현을 하려면 이 수식에서 보듯이 람다에 해당하는 빛의 파장이 짧아지거나 아니면 두 번째 뉴메리컬 아파처가 커져야 됩니다. 뉴메리컬 아파처는 렌즈의 구경에 해당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렌즈하고 패터닝하는 패턴 사이의 거리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지름이 클수록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짧아질수록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세한 패턴을 만들려면 파장은 점점 짧은 쪽으로 가야 되고, 직경은 렌즈나 이제 거울의 직경은 커져야 되고, 렌즈와 거울 혹은 렌즈와 시편 아니면 거울과 시편 사이의 거리는 짧아져야 미세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평택 공장에서 이런 반도체 리소그라피 라인들이 계속 셋업이 되고 있고요. 지금 EUV 리소그라피 머신은 ASML이라는 기업에서 이제 독점을 하고 있고, 연당 30-40대 정도 기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리드 타임은 주문하고 나서 아무나 살 수도 없지만 1년에서 1년 반 정도 기다려야 되고요. 현재 반도체 미세 패턴을 만드는 경쟁력 자체가 이렇게 그 EUV 리소그라피 머신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공정을 셋업했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반도체 리소그라피 장비의 내부를 보면 반도체 웨이퍼가 이제 왼쪽에서 들어오고요. 이 웨이퍼를 적절한 위치로 돌리고 위치를 이동시키는 웨이퍼 핸들러에 해당하는 로보틱스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광학 센싱 부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웨이퍼 2D 스테이지에 올리고 나면 전체 그 웨이퍼 자체를 움직여주는 스테이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리소그라피 머신은 마스크 패턴을 이제 웨이퍼에 전사하는 장치인데요. 그래서 위쪽에 한 축으로 움직이는 레티클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패터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빛으로 이루어지고요. 빛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오른쪽에 있는 EUV 대역의 레이저에서 출발합니다. 그 레이저에서 나온 빛을 레티클까지 옮긴 후에 그 레티클의 이미지를 웨이퍼까지 옮기는 과정이 이제 거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전체 이제 스케일을 보면 다수의 로봇과 제어 계측 분야, 그리고 광학 유동, 왜냐하면 레이저 자체가 일반적인 레이저하고는 다르게 이제 액체 금속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고 그 액체 금속에다가 CO2 레이저를 강하게 쏴서 나오는 EUV 파장 대역을 모아서 만드는 형태의 레이저이기 때문에 유체하고 빛의 인터랙션을 또 잘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EUV 파장 자체가 현재 13.5나노이기 때문에 13.5나노의 빛을 잘 다룰 수 있는 거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100분의 람다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치수 정밀도가 이제 나노미터 이하, 거의 이제 원자 단위 수준의 옹스트롱 정도의 표면 정도를 가지는 거울이 필요한데요. 이런 거울도 기계 쪽에서 이제 가공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전체 그 장비 자체가 수미터 이상의 이제 큰 크기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금속의 열팽창 계수가 10-4승, 좋은 금속의 경우 5승이라고 할 때 1m에서 이제 수십 마이크로미터, 수백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이제 처짐이나 변형은 쉽게 생기기 때문에 기계의 설계 관점에서도 이런 부분들의 이제 오차들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계 자체를 만드는데 전체 2천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EUV 파장 떼역의 또 하나의 특징은 모든 물질에 거의 잘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렌즈를 쓰면 렌즈에 흡수가 되고 공기가 있으면 공기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제거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기존에는 이제 렌즈를 쓰던 걸 다 거울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매질은 다 빼서 진공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진공 장비가 되면 전체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이제 2천억 원 정도의 가격이 구성이 돼 있고요. 여기에서 들어가는 광학적인 부분을 볼 때 분해능 자체가 레이저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제품 자체도 결함이 있는지를 광학적으로 측정 검사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이용한 패터닝 그리고 측정 검사가 핵심적인 부분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되고요. 다시 한번 내부에 포함된 기술들을 말씀드리면 웨이퍼 핸들러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여러 웨이퍼 핸들러가 이제 인풋 쪽에서 들어온 웨이퍼들을 핸들링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제 이동시키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기준 패턴이 있는 렉티클 스테이지가 한축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웨이퍼 스테이지가 진공 상태에서 2D로 움직여야 되고요. 진공 상태의 스테이지의 문제는 루브리컨트들을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마그네틱 베어링이나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이제 제어가 돼야 되고 현재 웨이퍼 사이즈는 300mm 기준입니다. 현재 300mm 웨이퍼에서 우리가 3나노 패턴을 만들어야 되고요. 300mm 웨이퍼를 전체를 다 패터닝을 해주려면 스테이지는 600mm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600mm급의 웨이퍼 자체의 위치를 3나노 패터닝을 위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3나노 패턴을 만들려면 또 측정 정밀도는 그거보다 10배가 좋아야 돼서 0.3나노 정도의 정밀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드리면 스테이지 입장에서는 600mm에서 0.3나노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대략적인 스케일로만 판단을 해보면 100원짜리 동전을 한 100조 원 정도 쌓았을 때 하나 넣었다 뺐다 정도의 정밀도에 해당해서 상당히 이제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정밀 기술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렉티클 1D, 2D 스테이지의 제어 계측에 빛이 레이저 간섭계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EUV 대역의 고출력 레이저를 만들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액체 금속 주석 드랍넷을 떨어뜨리면서 CO2 레이저를 집속시키고 나온 EUV 빛을 다시 모아주는 부분에서도 많은 광학적인 부분과 기계적인 이제 가공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수의 한 10개 이상의 EUV 거울들이 들어가는데 그 측정 정밀도가 원저 수준이어야 되고요. 전체 장비에 대한 관리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EUV 리소그래피 머신은 이렇게 본 슬라이드에서 보시듯이 한 93년 정도부터 이제 ASML이 개발했고 그 이후에도 일본에도 니콘이나 캐논 등이 이제 개발을 해왔었는데 2009년 시점까지는 다수의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렌즈를 쓸 수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파장 대역이 193나노 이상이었기 때문에 DUV나 VUV 정도까지는 공기 중에서도 흡수가 어느 정도 감수할 만하고 렌즈에서의 흡수도 감수할 만해서 많은 렌즈들이 이렇게 쓰였습니다. 하지만 195나노 밑으로 가면 일단 레이저가 필요한데 레이징 물질 자체가 EUV를 흡수하기 때문에 레이징 적절한 물질이 없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금속 드랍넷하고의 인터랙션을 필수적으로 넣어야 됐기 때문에 거의 20년 동안 이러한 EUV 리소그래피 머신에 대한 연구 개발을 많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수행을 했지만 성공을 하지 못했고 마지막으로 남은 ASML이 보고를 하게 되면서 독점적인 현재 포지션을 가지고 EUV 리소그래피 머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핵심 기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학 회절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광학 회절 한계 분해능은 람다 오버 2NA여서 빛의 파장 그리고 뉴메리컬 아파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 파장을 줄이려는 노력이 이제 계속돼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어의 법칙 따라서 2년마다 반도체 인테그레이션의 덴시티가 이제 2배씩 늘어나는 그 로우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수행해 왔는데요. 이 파장 부분 때문에 한동안 걸려 있었고 그 파장이 13.5나노의 EUV 리소그래피 머신이 오면서 이제 떨어지면서 지금 5나노 공정, 3나노 공정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소그래피 머신이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짧은 파장을 가진 레이저, 그 다음에 직경이 크고 10평까지의 타겟까지의 그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EUV가 쉽게 흡수되기 때문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전체적인 진공 기술, 이 세 개의 기술이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EUV 리소그래피 머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UV 리소그래피 머신의 패터닝 분해능,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 있는 스테이지의 측정 제어, 그리고 거울을 정밀하게 가공하고 측정하는 데 있어서 모두 빛이 들어갑니다. 빛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4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빛은 레이 옵틱스로 광선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웨이브 옵틱스 기준으로 파동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일렉트로마그네틱 옵틱스에서 전자기파로 설명할 수도 있고, 퀀텀 옵틱스를 기반으로 양자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측정하고 패터닝에 있어서는 양자까지는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고요. 거의 대부분은 웨이브 옵틱스 수준 플러스 약간의 일렉트로마그네틱 옵틱스까지만 이해를 하면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고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빛이 가지는 장점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도 적용되고 있는데요. 조금 넓게 설명을 드린 후에 반도체 측정 검사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빛과 레이저들은 이미 우리 생활 주변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라이다 센서들이 그 예시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GPS도 이런 빛을 이용한 거리 측정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드론에도 이런 라이다 기술들이 들어가고요. 레이저 가공과 무기들에도 이러한 빛 기술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빛은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는 이유가 빛 자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반도체 쪽에서도 이 장점의 일부 아니면 많은 조합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을 살펴보면 일단 빛은 직진성이 좋습니다. 방향성이 좋아서 에너지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쉽게 옮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방향을 쉽게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공 중에서도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포톤 덴시티도 높일 수 있어서 레이저 가공을 수행하기에도 충분한 광량을 이제 가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빛의 진행 속도는 물리상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상에서 다른 지역에서 측정을 수행하면 우리가 중력이 완전히 G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고도나 일단 위도에 따라서도 살짝의 이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측정을 수행했을 때 우리가 똑같은 자를 쓰면 자가 처지기도 하고요. 자가 온도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이 뭔가의 제품을 이 나라에서 만든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옮겨서 조립을 하게 되면 수치가 맞지 않게 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600mm 정도의 행정을 가진 600mm 정도의 행정을 가진 웨이퍼 스테이지가 1나노 이하의 0.3나노 정도의 이제 오차를 가지고 만들어진 후에 위에 뭔가 스택됐을 때 그런 기준 자가 떨린다고 하면 치수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측정에 있어서 이런 물리 상수를 기준으로 측정을 하는 게 정밀도를 제공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스태틱 매스가 없다는 또 장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고무공 같은 뭔가 유연한 기판이나 유연한 이제 타겟이 있을 때 이걸 접촉 방법으로 측정을 하면 그 물체 자체의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원래의 치수를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빛은 매스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측정 타겟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정밀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이제 빛이 다양한 측정, 그 다음에 가공 분야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오토노머스 비이클 쪽은 말씀을 드렸고요. 나아간 빛이 타겟 물체에서 맞고 들어올 때 우리가 보냈던 시간을 가지고 있고 반사되어 온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그 둘 사이의 시간차를 측정한 다음에 빛의 속도를 곱해주면 그대로 거리 정보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가로 세로 방향, 그 다음에 360도로 이제 스캔해주게 되면 우리가 주변의 사물을 일식할 수 있는 기술을 커버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같은 기술이 이제 드론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야경들을 멋진 야경들을 찍을 수는 있지만 이 불들이 다 꺼졌을 때 드론이 자기 위치를 인식할 수 있을 거냐? 물론 GPS 신호를 받는다면 GPS 신호로 인식을 할 수 있겠지만 GPS 신호 자체도 항상 제공이 되진 않고요. 특히 이제 국방 같은 부분에서는 GPS 신호가 꺼졌을 때 아니면 가려졌을 때 아니면 재밍이 일어났을 때 나의 위치를 어떻게 식별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액티브하게 주변에 조명이 없더라도 스스로의 위치를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에도 이제 빛이 계속 사용이 되고 있고 라이다 기술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드론 기술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20년 전에 다 개발이 끝난 상태라 더 이상 투자를 하진 않고요. 아래에 이렇게 앞쪽에 들어가 있는 카메라들이나 이렇게 광학 모듈들만 계속 투자를 해서 펑셔널리티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빛과 카메라가 주고 있는 이게 정보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빛은 강한 에너지를 집속시켜서 이제 반도체 패터닝 가공에도 활용이 될 수 있고, 현재도 이제 디스플레이 제품의 리페어 공정에 고출력 레이더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TV에 픽셀이 많은데 그 픽셀 중에 분량이 몇 개 났다고 전체 판을 버리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판들을 레이저를 집속시켜서 일부만 태우면 우리가 백그라운드 이미지, 그 이미지를 하얗게 했을 때 아니면 검정색으로 만들었을 때 나오는 그런 배드 픽셀들이 동작을 안 하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율을 높이는 공정을 이제 리페어 공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디스플레이 리페어 공정에도 많이 들어가고요. 최근에 이제 3D 프린팅이 몇 년 전부터 이제 다시 각광을 좀 받게 된 부분이 30년 전에 이제 90년대에 만들어진 3D 프린터들은 주로 플라스틱, 폴리머들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그때는 금속 제품을 만들 수는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산업 적용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고출력 레이저들이 나오면서 메탈 파우더들을 녹일 수 있어서 터빈 엔진 같은 부분도 3D 프린팅을 할 수가 있게 되면서 3D 프린터들이 다시 이제 각광을 받게 됐는데 여기에 핵심 기술도 고출력 레이저입니다. 금속 파우더가 이제 녹는 점이 1500도에서 한 3000도 정도까지 이제 레인지들이 이제 있는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녹일 수 있는지 부분에서 녹일 수 있는 에너지원은 크게 일렉트론 빔하고 레이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을 통해서 이제 금속 프린터들이 구성이 되고 있고요. 이제 레이저 무기도 항공기에도 이제 탑재가 되고 있고 이제 배틀쉽에는 이미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이저 무기도 이제 하이 포톤 에너지가 전송이 돼서 가능한데요. 레이저 무기의 장점은 우선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뭐 중간에 인터셉트나 이런 게 불가능하고 빛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는 장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장점은 아무래도 해적이나 이렇게 하이잭이 발생을 했을 때는 민간인이 있고 뭔가 무기가 있을 때 그 무기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게 가능합니다. 어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체 함선을 파괴하거나 하기 때문에 그 민간인들에 대한 희생이 조금 수반되게 되는데요. 선택적인 결정을 하고 요격이 불가능하게 바로 공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러한 레이저 무기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우주 쪽의 측정 쪽에도 라이더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90년에 이렇게 스페이스 셔틀이 먼저 올라갔을 때부터 이렇게 망원경을 가지고 올라가서 지구 상의 표면 정보하고 구름, 그 다음에 에어로졸이나 황사 같은 이런 분포들을 측정하는 데 레이저가 많이 사용이 됐고 이제 진공 중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 직진성, 빛의 직진성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적용이 돼 왔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위성들에 이런 레이저 미션들이 포함이 돼 있고요. 우리나라도 많은 레이저들 기반으로 한 위성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레이스 미션 같은 경우는 초정밀 측정하고 좀 관련이 많이 돼 있는 미션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구 온난화 관련해서 이해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존이나 이런 밀림의 지하수 레벨을 측정하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지구 온난화를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매번 이제 바닥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지하수 레벨을 측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나사 쪽에서 이제 준비했던 미션은 인공위성 2개를 띄워 놓고 이 인공위성 2개 사이의 거리를 나노미터 이하급으로 측정을 하면 이 2개의 인공위성이 이제 같이 지구를 돌게 되는데 그 도는 상황에서 그래비테이셔널 포스가 조금씩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위를 측정하면 그 아래쪽에 해당하는 부분에 지하수 레벨을 이제 유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하수 레벨을 측정하는 미션들을 우주에서는 수행을 했었고요. 화성과의 통신 같은 경우도 이제 레이저 통신으로 현재 많이 바뀌어 가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화성에서 이미지를 하나 찍으면 이미지 자체가 이제 메가픽셀 단위면 정보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걸 화성을 돌고 있는 위성으로 보낸 다음에 지구를 돌고 있는 위성으로 보내고 지상으로 다운로드 받는데 이미지 하나당 거의 1시간이 걸립니다. 그 마이크로웨이브를 쓰는 안테나를 쓰게 되면 그렇지만 이제 빛을 이용하게 되면 거의 초당 이미지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레이저들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화성 토양 같은 부분들을 이제 측정하는 쪽에 있어서도 화성 토양을 가져와서 측정을 하려면 너무 이제 에너지도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드는데 고출력 레이저를 화성 토양에다 쏘여준 다음에 거기서 만들어진 플라즈마의 스펙트럼을 측정을 한 다음에 데이터만 이송을 시켜주면 화성에서 실험실을 바로 꾸며서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 부분들은 달까지의 통신에도 현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 중력장을 측정하는 이런 미션들에도 레이저들이 많이 쓰이고 있고요. 우리 생활 주변에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에 들어가는 그 GPS 신호 자체도 레이저로 사실 측정이 됩니다. GPS 신호들은 다음과 같이 지구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 중에 최소한 4개로부터 우리가의 포지션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그 위성까지의 거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래서 각 인공위성의 아래쪽에 보면 이런 거울들이 있습니다.
지상에 여기 빨간 점, 지도에 나와 있는 빨간 점에 해당하는 이 많은 스테이션들에서 그 GPS 위성까지의 거리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위성까지의 고도를 밀리미터 정도의 측정 정밀도로 우리가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저로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비게이션의 정밀도가 한 10m 정도 이하로 나오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레이저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크게는 우주 미션, 그 다음에 건축, 쉽빌딩이나 그 다음에 에어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 쪽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고, 오늘은 주로 반도체 쪽에 대해서 이런 광학적인 특성들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왜 레이저하고 광학이 이제 반도체하고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 쪽에 사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정밀하게 측정을 하고 싶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에서 비접촉으로 측정을 해야 되고요. 넓은 영역을 상당히 높은 분해능으로, 보통 반도체에서는 현재 서브 나노급을 정밀도를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마이크로급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측정 영역하고 측정 정밀도가 중요한데, 넓은 영역에서 높은 정밀도를 내는 기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센서들하고 원리들도 많이 있고요. 다양하게 존재를 하지만 측정 영역이 넓으면 분해능이 떨어지고, 측정 영역이, 그러니까 분해능이 높으면 측정 레인지가 좁다는 기술들의 단점이 있는데요. 빛을 이용을 하면 넓은 영역에서 측정 정밀도를 서브 마이크로급, 서브 나노급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쪽에 측정하고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 측정 쪽에 빛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답은 빛을 사용하는 게 가장 정밀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반도체의 패터닝 포함해서 측정 검사에는 레이저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레이저만 사용하면 되냐 했을 때에 이제 정밀도에 대한 보장 문제가 한 번 더 발생을 하게 돼서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고 뒤쪽에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물리량 중에 모든 물리량들을 다 관리하진 않고요. 그 물리량 중에 가장 중요한 물리량 7개를 국제 도량형 표준국에서 선택한 다음에 SI 베이스 유닛으로 지정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 물리량 중에 우리가 인류가 가장 정밀하게 측정하고 있는 물리량은 길이하고 시간이고요. 그래서 길이하고 시간을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해야 우리가 측정한 결과를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노미터 정밀도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걸 누군가가 보장을 해줘야 그 측정 결과가 신뢰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 신뢰성 자체는 각 나라의 표준 연구소들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길이에 대한 원기가 있고, 그 원기들은 여러 나라들이 서로 기술을 비교하면서 이제 보장을 서로 해주기로 약속이 돼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표준 자체에 대한 소급성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근데 이런 빛과 시간은 그 표준의 정의 자체가 그 길이와 시간의 표준에 대한 정의 자체가 빛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측정하는 게 큰 레인지도 포함을 하고 높은 정밀도도 보장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시간 주파수 표준에 대한 소급성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서 다른 나라의 뭔가 이런 장비나 측정 결과들을 보고를 하더라도 신뢰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길이 측정에 대한, 그 다음에 길이 그 표준에 대한 인류의 발전사인데요. 길이는 처음에는 이제 플래티늄, 이리듐과 같은 이제 물리적인 이제 자를 만들어서 여러 나라들이 비교를 하면서 측정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게 거의 1791년이니까 1800년도 이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측정들이 쭉 바뀌어 오다가 A.A. 마이켈슨이 이제 마이켈슨 간섭계를 만들면서 1900년도에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그때부터는 이제 빛을 이용한 길이 측정이 시작이 됐고요. 그 이후에 정의 자체가 빛으로 이제 1980년 정도에 바뀌고, 현재의 길이의 단위 미터는 빛이 진공 중에서 299,792,458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거리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근거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빛으로 측정하는 게 가장 정밀한 측정 방법입니다. 길이와 시간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길이는 빛이 진공 중에서 299,792,458 중에 1초 시간 동안 진행한 거리로 정의가 되어 있어서 길이는 시간에 의해서 정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간 자체는 세슘 133 원자가 하이퍼파인 스테이트에서 이제 이동하는 주파수 차이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빛의 주파수는
수백 테라헤르츠에 해당하고요. 그런데 시간의 주파수 영역은 9GHz, 10GHz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커서 가장 좋은 거는 빛의 주파수를 이런 시간의 그 주파수로, 그러니까 시간 표준으로 캘리브레이션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걸 연결하는 게 기존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독일하고 미국 표준연구소들에서는 이제 이걸 연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수행을 했는데 거의 건물 2개급의 이제 개발 기간 한 20년 정도 소요될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테드 헨슈 교수하고 존홀 교수가 2000년 정도에 제안한 컨셉이 이렇게 어렵게 하지 않고 펄스 폭이 좁은 펜토초 레이저를 만들면 그 펜토초 레이저 자체는 주파수 영역에서 수십만 개의 모드를 한 번에 가지고 그 간격이 마이크로파 영역에 있기 때문에 시간하고 길이 표준을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있다는 컨셉을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2005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초정밀 측정 쪽에 현재는 그 펜토초 레이저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이걸 통해서 결국은 요약을 드리면 길이의 표준을 레이저를 통해서 실현을 하거나 아니면 빛의 주파수인 파장을 잘 안정화를 해서 측정을 수행을 하면 가장 신뢰성 있는 정밀도가 높은 측정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